안녕 여러분.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친족상도례라는 건 뭡니까? 친족상도례라는 것은 재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있음으로써 처벌이 면제되거나 또는 친고죄로 되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되게 되면 그것은 인적처벌조각사유다 이래가지고 친족상도례는 인적처벌조각사유로 취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에는 328조 1항에 직결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 이 323조가 뭐냐면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죄는 형을 면제한다. 이것은 인적처벌조각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2회, 그 밖에 1항 2회의 친족 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이거 뭐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왜? 친고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핵심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바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친족상도례의 모태 규정이 있고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착물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바로 뭐야? 강도, 재물손괴, 강압의 면탈, 경계침범죄. 여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요, 우리 구사도 6.17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공갈죄가 야간에 범해져서 폭처법이 적용돼가지고 가중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거는 2009도 12627 판결입니다. 자, 보세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경가법상의 3조 1항에도 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 것? 그렇다는 겁니다. 즉 형법상 사기죄가 일정한 액수를 넘어서게 되면 특경가법에 의해서 사기죄로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그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94조 즉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률 3조 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경가법상의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1항의 친족과 2항의 친족을 좀 다르게 취급합니다. 1항의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인데 이것은 형을 면제하죠. 그러나 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이루어진 범죄는 재산범죄는 친고죄가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 밖의 친족과 관련해서요. 이 그 밖의 친족 1항 이외의 친족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2011도 2170 사건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그 다음에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 즉, 이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사돈이 사돈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사돈이 사돈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돈지간에는
이항의 친족 관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돈지간에는 친족상 노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면 편취했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로 적용되는 신고죄라고 판단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의견을 경고해서 부적법하다고 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즉 사돈지간에는 친족상대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8사도 365 판결입니다. 결혼한 오빠가 부재 중 그 집에서 그 소유의 미나를 절취한 경우 이 건 피해품인 미나가 피고인의 오빠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형제가 같은 집에 살 때에는 동거친족에 해당해서 동생이 오빠의 물건을 훔치면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분가하게 되면 이제 그 밖에 친족이 되는 거죠. 이항의 친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족상대가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 친고죄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빠의 고소가 있어야만 동생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친족관계의 존재 시기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친족관계의 존재 시기는 언제 있어야 되느냐?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충분합니다. 행위 당시 그때 존재해야만 충분하고 행위 당시에는 친족이었지만 행위 후에 이게 소멸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96도 1731 판결입니다. 형법 344조 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해서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들에 관한 규정에 적용에도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해서 친족상들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갑이 을과 연애하다가 을에게 임신을 시켜가지고 을이 아들을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뭐 5월 1일에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을이란 병이란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갑이 아버지라는 걸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부근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가 가지고 외출한 틈을 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절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 뭐 4월 1일. 근데 이제 뒤늦게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오세요.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 사귀었던 20년 전에 사귀었던 을녀가 벤치에 앉아있단 말이야. 경찰서 벤치에. 을녀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당신 아들을 낳았는데 당신 아들이 당신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지금 불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갑은 2019년
5월 1일에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인지를 했어요. 인지는 신분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인지에는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갑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병이 2019년 4월 1일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절도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 인지는 소급의 소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들은 이때도 역시 아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의 소급표가 미쳐서 이 아들 병은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훔쳤을 때 이때 아들이 아들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친족상대가 적용돼가지고 형이 면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입니다. 자, 친족상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것은 범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선 절도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X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 갑과 재물의 점유자 을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아버지 소유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친구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면 X 행위에 대해서 친족상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소유이지만 어머니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X는 아버지와도 어머니와도 모두 친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족상대가 적용돼서 형이 면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기죄의 경우입니다. 사기죄. 자, 사기죄의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뭡니까? 기망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자와 즉 사기를 친 놈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아까 판례는요 2080도 131 판결이었고 이 판례는 75도 781 판결입니다. 75도 781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328조 제1항에 의해서 그 형을 면제한다. 그렇죠. 기망의 상대방은 법원이었지만 기망의 상대방은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 그때 기망의 상대방은 법원이지만 기망의 피해자는 직계혈족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 사기 행위자 X에게 형을 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횡령죄의 경우입니다. 횡령죄. 이 횡령죄에 관한 판결은 2008도 3438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은 어떻게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너 병이란 사람한테 이 돈을 좀 전달해 다오 라고 을에게 위탁을 했어요. 근데 을이 병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갑의 아들 X가 하는 말이 아저씨 제가 병 집에 가는 길이니까 제가 돈을 전달할게요. 그래서 이제 을은 너 착하다. 그리고 병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병에게 전달하지 않고 멋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지만 위탁자, 을과 재물의 보관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친족상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친족상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X는 횡령죄로 처벌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판례는 2006도 2704 판결인데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사용 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를 적용할 수 없다. 자, 이것은 컴사기의 문제입니다. 컴사기. 자, 손자 X가 할아버지 갑소유의 예금통장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통장을 절취해가지고 은행 HM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X의 거래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는 이것은 컴사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X가 농협에서 발행한 할아버지의 통장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계좌로 은행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피해자는 누가 돼요? 바로 농협협동조합이죠. 농협이죠, 농협. 피해자는 농협이라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손자 X와 농협 사이에는 직계혈족 관계가 있습니까? 친족 관계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친족상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친족상도에 관련된 한 9가지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친족상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논점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결코 소리에서 다루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시험 치기 전에 이 친족상도에 관한 그 특강을 반드시 듣고 임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특강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